지영의 40대 중반은 고요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민준을 도시락 싸서 회사 보내면 세상은 그녀의 시간이었다.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가 어젯밤 대충 끄고 간 컴퓨터가 눈에 띄기 전까지는 무심코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팝업 창 하나. 영상 썸네일 몇 개, 처음엔 낯설었다. 이게 뭐지? 그런데 배경이 익숙하다. 우리 집 안방? 아니, 거실 소파? 그리고 화면 속 인물. 나.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설마. 클릭하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영상이 재생됐다. 부부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 그가 찍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그게 그런 곳에 수많은 낯선 눈들이 오갈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그건 충격이 차원을 넘어선 파기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수치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10수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타올랐다. 이 배신감, 이 모멸감.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절대로.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수치심의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눈빛에 서렸다. 복수. 그래, 복수만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그가 나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면 나 또한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평범했던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건 조각난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 복수를 통해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지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을 넘어선 치밀함이 필요했다. 그녀의 복수는 정면 승부가 아닐 터였다. 남편이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디지털 세계. 그곳에 복수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분노의 실마리, 복수의 도구는 정말이지. 그가 나를 내던진 디지털 쓰레기장 같은 곳에 숨어 있었다. 지영은 숨죽인 채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밤이 깊고 아이들이 잠든 후 지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깨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다. 할 말 있어? 당신. 그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을 비비며 귀찮다는 듯 되물었다. 뭐가?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영상을 봤다고, 당신이 찍어서 올린 그 역겨운 영상을 봤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았다. 끓어오르는 내면과 달리 겉으로 내서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당신 컴퓨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민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다. 남의 컴퓨터를 왜 봐? 사생활 침해잖아, 뻔뻔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생활? 내 사생활을 당신이 팔아넘긴 거잖아.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장난삼아 해본 거야? 대수롭지 않아, 장난? 대수롭지 않아? 피는 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견력만 늘어놓았다. 재미로, 실수로, 삭제하려고 했는데 어떤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지영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격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었다. 아니, 격보다 못한 존재에게. 그의 무관심과 뻔뻔함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이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해할 수도 후회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의 세계를 부숴야만 했다. 남편과의 실패한 대화 후 지영은 밤새 잠들 수 없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역겨웠지만 그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남편이 드나들던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 낯선 이들의 거친 대화. 온갖 종류의 불법 영상들. 그녀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자신의 영상이 또 있는지 찾아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몰랐던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심지어 제목은 터무니없었다.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일상, 옆집 아줌마 몰래 찍은 영상. 가슴이 시렸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짓이라니. 영상을 확인하던 중 그녀의 눈길을 끈 메뉴가 있었다. 경매. 호기심 반, 불길한 예감 반으로 클릭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을 사고 팔고 있었다. 아내 경매, 여친 경매, 심지어 학생 경매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장이었다. 역겨움에 몸서리쳤다. 이런 곳이었구나. 민준이 드나들던 곳이. 이 광경을 보고 기념을 지르고 싶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 이걸 이용하자. 남편은 나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판을 뒤흔들 수는 없을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품성이라면 내가 직접 최고의 상품이 되어서 남편이 만든 이 역겨운 시스템에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었다.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위험했다. 엄청난 위험.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을 느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기분. 계산이 아닌 주체가 되는 짜릿함. 남편에게 당하기만 했던 수치심을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 누가 감히 나를 값을 매겨? 내가 직접 내 가치를 정하고 이 게임에 뛰어드는 거야? 두려움과 동시에 강력한 힘이 솟아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래, 결심했다. 직접 판에 뛰어들기로. 이 미친 경매장에 나를 올리는 거야? 누가 이 게임의 끝에서 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이 미친 게임의 끝에서 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영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직접 판에 끼어들 준비를 했다. 지영이라는 이름 대신 가상의 나이와 직업을 입력했다. 얼굴 사진을 올려야 할 때는 손끝이 떨렸다. 예전 사진 중 가장 분위기 있게 나온 것, 하지만 신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을 골랐다. 이것이 나? 상품. 역겨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평범한 주부, 하지만 특별한 담을 원하는 그녀 따위의 자극적인 문구를 써넣으면서 속이 뒤틀렸다.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부터 이게 나야. 남편이 나를 가두려 했던 세상에서 나는 나를 재창조할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경매 시작 버튼을 눌렀다.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아니, 나의 복수심은 얼마에 팔릴까? 알 수 없었다. 단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뿐이었다. 경매 시간은 단 하루. 24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곳에가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새로 고침, 또 새로 고침.
알 수 없는 아이디들이 가격을 제시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나에게 값을 매긴다는 사실이 끔찍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내 몸이, 나의 시간이, 나의 존재가 숫자로 표현되는 기분. 수치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이 들었다. 어차피 남편에 의해 망가진 가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써버리겠다. 가격이 오를수록 복수심과 뒤섞인 감정이 파도쳤다. 조마조마함, 기대감, 그리고 불안.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침내 경매 종료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 1분.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50만 원, 60만 원, 65만 원.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최종 낙찰가 65만 원, 그리고 낙찰자의 정보가 떴다. 아이디, 그리고 연락처. 심호흡을 하고 연락처를 확인했다. 010XXXYYYY. 머릿속으로 번호를 반복해서 외웠다. 그리고 낙찰자의 상세 정보를 클릭했다. 나이 19세, 이름 박준혁 19세, 학생. 순간 지영은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50대 중반의 남성을 예상했는데 19세 학생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허탈했다. 복수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다. 기껏 이런 곳에 나를 내던졌는데 상대가 겨우 앳된 학생이라니.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눈물이 킹 돌았다.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이 번호로 전화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복수심이 다시 그녀를 움직였다. 아니, 복수심보다는 이 상황의 어이없음과 묘한 호기심이 더 컸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대로 아주 어렸다. 앳되고 살짝 잠이 덜 깬 듯한. 저, 박준혁 씨? 지영은 목이 메었다. 네, 맞는데요. 혹시 경매?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네, 제가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지영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근데요, 아줌마. 죄송한데. 저는 학생인데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역시. 네. 알고 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지영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왜 낙찰받았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다 못해 순진했다.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꼭 만나고 싶었다고. 처음엔 20만 원만 생각했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결국 학원비랑 용돈까지 다 털어 65만 원을 걸었다고 했다. 지영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완벽한 몸매라는 말에는 20대 처녀 시절 이후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간절함, 동경,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예상치 못한 낙찰자, 예상치 못한 대화. 지영의 복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 소년, 박준혁과의 만남은 과연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약속되었다. 예상치 못한 낙찰자, 예상치 못한 대화. 지영의 복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 소년, 박준혁과의 만남은 과연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오후 1시. 남편 민주는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집은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영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 입지 않던 젊은 시절 즐겨 입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을 했다. 향수도 뿌렸다.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 것이 얼마만이던가? 설렘. 아니, 이건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화면 속의 앳된 얼굴이 현실로 나타났다. 19세 박준혁. 생각보다 왜소하지는 않았다. 180cm는 훌쩍 넘어 보였고 헐렁한 후드티 아래로도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어깨선이 보였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에는 앳된 티가 났지만 눈빛은 제법 진지해 보였다. 그는 소파 앞에 쭈쭈 서 있었다. 어서 와요. 지영이 어색하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꼬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쉬이 앉지 못했다. 마치 낯선 어른의 집에 온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차라도 한 잔 줄까요? 지영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깨야 할까? 지영은 저도 모르게 목만 축였다. 돈은 준비했어요? 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기도 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돈 봉투를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준혁은 봉투를 힐끔 보더니 다시 시선을 피했다. 근데 아줌마, 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그의 질문에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남편의 배신? 복수심? 복잡한 내면을 이 어린 소년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지영은 애매하게 답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네요. 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영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담긴 것은 호기심, 그리고 순수한 동경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경매에 참여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사실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의 앳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지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완벽한 몸매라는 칭찬, 꼭 만나고 싶었다는 간절함. 그 진심이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서 발견한 작은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는 학원비와 용돈까지 털었다고 했다. 순진한 건지, 모모한 건지. 아니, 어쩌면 그 나이 특유의 거침없음일지도 몰랐다. 세상이 더러움을 아직 모르기에 가능한 순수하고도 위험한 행동. 지영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 소년 앞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고개를 들었다. 죄책감.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 어린애를 이용해서? 하지만 동시에 묘한 우월감과 권력이 느껴졌다. 이 소녀는 나를 원하고 나는 그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한다. 떨리는 손끝, 빠르게 뛰는 심장. 이것은 수치심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흥분일까? 그의 젊음과 순수함이 그녀의 시들어가던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파문이 일었다. 오랜 시간 남편의 그늘 아래 혹은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 아래 숨겨져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이 소리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나는 살아있다고. 어색함이 조금 가시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이었다. 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기, 준혁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뭔데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요. 준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록이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줄 수 있어요? 그는 명백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영상이요? 이걸 왜요? 그의 질문에 지영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다. 복수?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아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이 기묘하고 위험한 순간을 남기고 싶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증거, 피해자에서 주체로 견모하는 순간의 기록, 그리고 남편의 카메라로 찍는다면 그것 자체가 복수였다. 그녀는 내서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준혁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왜요? 계신. 내가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지영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슬펐고 어딘가 섬뜩했다. 박준혁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카메라를 꺼냈다. 그 카메라.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복수의 도구였다.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준혁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부탁인데 제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줘요. 준혁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이런 취향이세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찍어. 이유 묻지 말고. 내가 새로운 걸 알려줄게. 지영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마침내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지영에게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는 지영의 지시에 따라 화면 구도를 잡았다. 렌즈는 그녀의 얼굴이 아닌 몸을 향했다. 플라스틱 케이스 속 작은 렌즈가 자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남편의 시선, 남편의 카메라에 의해 대상화되었다면 지금은 그녀 스스로가 허락하고 지시하는 대상이었다.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 순간 그녀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 박준혁의 앳된 얼굴은 카메라 뒤에 가려졌지만 그의 숨소리, 그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기묘한 공기가 공간을 채웠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약속된 시간을 채웠다. 박준혁이 떠날 채비를 할 때 지영은 복잡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건넨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속에는 그녀가 직접 연출한 기묘한 기록이 담겼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지영은 소파에 홀로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거실 다른 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민준이 퇴근하여 컴퓨터를 켜는 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녀를 내던졌던 바로 그 디지털 세계에. 그리고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방금 그가 만든 세계의 그 칙을 이용해 어떤 게임을 벌였는지.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약속된 시간을 채웠다. 박준혁이 떠날 채비를 할 때 지영은 복잡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건넨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속에는 그녀가 직접 연출한 기묘한 기록이 담겼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지영은 소파에 홀로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상한 정적이 집안을 감쌌다. 공기는 여전히 박준혁의 젊은 기운과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로 가득한 것 같았다. 지영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카메라의 무게감이 생경했다. 남편의 카메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방금 전의 기록.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워버릴까? 아니, 이게 내 복수의 시작인데.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65만 원, 겨우 이 돈으로? 스스로를 팔아오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포회.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순간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박준혁의 앳된 얼굴과 어색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순진한 소년에게 너무 가혹했던 걸까?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하지만 박준혁을 통해 느꼈던 묘한 권력과 통제감. 그것만큼은 달콤했다. 남편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던 자신을 보상받는 기분. 이 기괴한 거래를 통해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을 움직였다는 사실. 비록 그 판이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몰이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낯선 공허함만이 남은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남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그녀의 삶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깊게 뒤틀려 버렸다. 그때 거실 다른 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민준이 퇴근하여 컴퓨터를 켜는 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녀를 내던졌던 바로 그 디지털 세계에. 늦은 시각. 민준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샤워를 마치자마자 습관처럼 컴퓨터 앞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와 함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남자의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우스 커서가 향한 곳은 바로 그 야동 사이트. 지영은 심죽인 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주말 황금 같은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얼굴로 사이트를 탐색했다. 새로운 영상, 조회수 높은 영상. 그의 눈빛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변의 어떤 소리도 어떤 기척도 그의 세계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벽 안에 갇혀 있었다. 그의 아내가 방금 전 그 벽 너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극적인 이미지와 숫자, 조회수 뿐이었다. 감정, 소통, 관계, 그런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쓸모있는 영상을 찾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얄팍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세상 때문에 지영의 세상은 그토록 복잡하고 처절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는 맥주를 홀짝이며 하면 속이 낯선 여자들을 탐닉했다. 어쩌면 그 영상들 중에는 바로 그가 올린 아내의 영상도 섞여 있을 터였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아내가 그곳에서 자신을 경매에 붙였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경매의 결과가 가져올 폭풍도. 그는 그저 스크롤을 내릴 뿐이었다. 얄팍한 욕망에 사로잡혀 바로 눈앞에 있는 아내의 깊은 고통은 보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했다. 한 명은 끔찍한 복수에 첫 발을 내디뎠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자신의 어두운 취미에 몰두해 있었다. 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는 멈출 줄 몰랐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했다. 지영은 나라 끝에서 몸부림치며 복수라는 칼날을 움켜쥐었고 민주는 죄의식 없이 어두운 욕망에 몰입한 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유영하고 있었다.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이 기차 안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아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했을까?
지영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깨어났고 수치심을 에너지로 삼아 스스로를 무대에 올렸다. 그것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노출된 자리 위에. 그녀가 택한 방식은 분명 미친 진리였고 많은 것을 걸어야 했지만 적어도 이번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누가 감히 그녀를 가엾다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복수가 아니다. 생존이고 선언이며 반란이었다. 민주는 과연 대가를 치르게 될까? 사회적 처벌이든 심리적 붕괴든 혹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준혁. 그 소녀는 순수함의 상징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혼돈의 씨앗일까? 누구도 명확히 말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복수가 완성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단지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순간부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진열은 생겼고 관계는 부서졌으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두운 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 기묘한 연극은 어쩌면 이제 막 이 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